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김관욱 계명대 교수, 신성범 전 국회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오늘 갤럽에서 나온 게 있어서요. 이거 먼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랑 윤석열 전 검찰총장 그리고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지금 공동 상임 선대위원장인데요. 이 표를 보시는 것처럼 그동안 3강 구도가 2강 1중 구도로 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관욱 교수님은 저 조사 결과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이 그래프가 지금 중요하거든요. 큰 폭의 변화가 발생했는데 2월 달에 지금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가 9%에 해당됐었거든요. 네. 그런데 갑자기 이제 한 달 사이에 사실상 15%가 올라간 거. 한 달도 아니죠. 지금 뭐 요 사퇴한 며칠 바로 사이죠? 이후니까 한 8일 사이에 이렇게 급등한 건데, 그러니까 야권 지지자들 그리고 중도층 일부 뭐 부동층 일부가 사실상 옮겨갔다. 그래서 실질적인 어떤 야권 후보로서 자리매김하는데 이제 안정적인 위치를 잡았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오히려 3%가 하락이 됐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재명 지사가 일정 부분 정부랑 약간 거리를 두는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야권 지지자 일부 그리고 중도층 뭐 이렇게 있었는데 그 일부가 이탈을 해서 윤석열 총장에 갔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은 이제 완전히 대선 전국의 어떤 후보군이 이제 어느 정도 구성되어 가는 그런 어떤 지지율로 이제 점차 만들어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아직도 야권 후보자 지지 전체 합한 것과 여권 후보자 지지자들을 다 합한 거 하면 35대 30. 그리고 또 지금 아직 의사결정 안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유동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이 세 분이 뭐 2강 1중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느 상황에서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는 것이고, 특히나 지금 4.7 재보선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큰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렇게 며칠 사이에 민심이 출렁거리는 것을 보고 있노라면 앞으로 대선까지 시간이 꽤 있기 때문에 얼마나 더 변화가 있을지 참 궁금한데 보는 저희 입장에선 재밌지만 저 당사자들은 정말 피가 마르겠습니다. 그렇겠죠. 2024년 3월 9일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아직은 멀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각 정당의 이른바 대선 후보 경선이 10월 그리고 야당은 11월쯤 될 텐데 아직도 7달, 8달 남았다. 이런 시기에 이렇게 빠르게 정보의 시대에 7달, 8달은 여러 번 바뀌고도 남을 거다라는 걸 전제하시고 근데 보는 걸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윤석열 전 총장의 상승세가 굉장하다 확인된 거죠. 근데 저는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저게 일시적일 거라고 보는데 저는 일시적인 것 같지는 않다. 왜냐하면은 뭐 흔히들 반기문, 고건 전 총리들 비교를 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 어찌됐건 핍박과 탄압을 받으면서 자기가 꿋꿋이 버텨냈다는 것, 자기가 어떻게 보면 이룬 측면이 좀 있다는 거죠. 자기가 쌓은 개성적인 이미지 구축도 있고 그래서 좀 오래 갈 것 같다고 보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뭐 공정과 정의의 어떤 시대적 가치에 좀 시대의 흐름을 탄 것 아니냐. 공교롭게도 LH 사태가 터지는 바람에 더욱더 그렇다. 헌법과 헌법 가치와 법치주의를 내세우는 윤석열 씨의 그 가치가 좀 빛나는 지점이 아닌가 이렇게 싶고 개인적인 능력과는 상관없이 당분간은 좀 흐름을 같이 갈 거다. 또 하나 유심히 봐야 할 것은 오히려 윤석열 전 총장이 부상함으로써 오히려 제가 원래 수혜가 여권에 혜택 받는 사람은 이재명 지사일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래 봐요. 왜 그러냐면은 우습게도 윤석열 총장이 뜨면 뜰수록 지지율이 높아질수록 여권 지지자들이 입장에서 볼 때는 윤석열에 맞설 사람을 찾을 테고 당장 지지율이 많이 나오는 이재명 지사 쪽으로 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씨의 대두가 오히려 이낙연 전 대표나 지금 꿈을 꾸고 있는 정세균 총리 입장에서 오히려 윤석열 총장의 부상이 좀 아플 것 같다. 저는 그래 분석합니다. 저희 이번에는요.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전수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결과를 두고 조사 과정 또 결과 시스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한계가 있다 일단 지적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좀 보셨는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뭐 신문사, 언론사, 방송사의 사회부에서 조사할 수준의 조사였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보도하기 위해서 수석 기자들 가지고 명단 가지고 집은 맞춰가면서 주인하고 맞추면 되는 그런 거였다면 정부에서 한 게 뭐냐? 예를 들어서 LH공사 직원 한 9천 몇백 명, 국토부 직원 4천 명 명단 갖다 놓고 이름, 주민등록번호 있잖아요. 이미 냈으니까. 그리고 부동산 원, 옛날에 왜 감정평가원이라는 데서 그 해당 지역에 8개 지역에 주식 토지 거래 내역을 다 갖고 있다고요. 그걸 맞춘 거예요.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넣어서. 그러니까 컴퓨터를 돌려서 나온 게 20명이란 말이에요. 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시민단체가 찾아냈던 게 13명이고 7명이 더해진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정부가 많이 나왔는데 줄였다는 그 정도 사안이 아니라 원래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저는 염두에 둔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좀 순진하거나 좀 그런 저 작은 도둑들이 걸린 거다. 자기 이름을 쓸 정도로 네. 겁이 없는 그런 하급 직원들이 걸린 거다. 오히려 크게 뭐 범죄적 요소가 있다면 첫째, 정보를 이용해서 투기 세력과 결탁한 그런 세력들. 두 번째는 뭐 차명을 활용한 이런 걸 텐데 그거는 어차피 목을 가려냈다는 게 너무 분명한 거고 정부가 처음부터 잘못한 게 국민의 기대치를 너무 높인 거예요. 마음이 급해 놓으니까 일벌백계다, 패가 망신이다, 이 잡듯이 뒤지겠다, 전수조사다 이렇게 너무 국민들 기대를 부풀려놨다. 그러니까 이제 20명 나왔는데 그럼 그렇게 7명 더 하려고 했냐를 조소를 들어도 비아냥 소리를 들어도 말을 못하게 된 게 이 정부의 제가 볼 때는 위기 대응 능력이라고 보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 부분은 사실 1차 조사의 하나인 거거든요. 지금 이제 국토부 직원하고 LH 직원만 먼저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제 합동 조사단이 한 것이고 2차는 실질적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자기 이름 걸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네. 이제 뭐 차명이라든가 가족이라든가 이렇게 하는데 국토부 LH 가족들 전원 그리고 이제 지자체 그리고 지방의회까지 다 포함해서 2차 조사는 한 10만 명 정도를 전수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결과를 이제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수사 주체가 좀 달라져요. 그러니까 합동 수사단이 이제 구성이 돼서 실적으로 이제 국가수사본부가 뭐 금융위원회라든가 국세청이라든가 검찰 일부 협조를 받아가지고 지금 조사에 들어가는 것이고 정부는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위중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만약에 이렇게 조사 결과를 다 발표를 해놨는데 추가적으로 시민단체라든가 해서 추가적으로 나왔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뭐 조사가 무색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사실 현 정부로서 어마어마한 부담을 갖게 되기 때문에 총력을 다해서 조사를 할 것이고 네. 또 한 가지는 국가수사본부가 담당하지 않습니까? 지금 최근에 가장 이슈가 많이 되는 것이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분리인데 지금 경찰이 그 수사권을 받아가지고 실질적으로 뭐 충분한 수사를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 논란이 다시 재발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저는 경찰이 이번에는 거의 명운을 걸고 수사할 것이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그 명운을 걸고 수사하는 게 처음에 제가 이제 자꾸 이 정부의 대응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게 대통령께서 성급하게 국무총리실이 주도해서 국토부를 끼워서 조사하라. 수사하라, 조사하라는 그 대목부터 삐끗한 거예요. 그런데 아시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그러면 검찰은 왜 동원하지 않느냐는 소리가 야당도 하고 언론에서 나오니까 했던 말이 뭡니까? 검경 협조 체제 구축하라. 뭐가 구축됐죠? 딱 2명 간 거예요. 검사 2명. 원래 국무총리실에 부장검사 1명이 파견 나가 있어요. 거기다가 부동산 수사 전문검사 하나 파견한 거예요. 이분들이 어디서 근무하느냐? 총리실에 근무해요. 정부 조사단에, 수사단이 아니에요. 수사는 어떻게 하느냐? 경찰청 안에 있는 국가수사본부, 국수본이 이름을 범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 합수부인지 특수본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검경이 합동으로 한다는 신용만 내는 거지 검찰이 갖고 있던 이런 부동산 투기 범죄 수사의 노하우나 이런 거는 전달될 여지가 없는 거고 오히려 예. 송치되고 나면 법률 자문을 하는데 거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이번에 걸린 20명을 몇 명이 기소될지도 내가 볼 때 불투명하고 나중에 그다음에 한 1년 몇 개월, 1년이나 몇 개월 후에 법원에서 판결이 어째 내릴지도 자신이 없는 국면으로 갈 거다라고 감히 예단하는 겁니다. 지금 수사 주체를 두고 이 본격적인 조사를 하기 직전부터 정치권에서도 논쟁이 됐었고 거기에 대한 것들이 지금도 매듭은 지어지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에서 오늘 가장
주목을 끌었던 게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민주당 후보가 특검, LH 특검 도입을 문제 제기했단 말이죠. 이걸 도입하자. 이게 여야 간의 원내 지도부 간에도 오늘 논의를 했지만 사실상 이게 접점을 찾기는 현재로서는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고요. 이 의도 어떤 속내인지도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는 상황입니다. 1차 조사가 지금 13명, 기존 13명에서 7명 추가되는 선에서 그치니까 사실은 국민들 사이에서도 이거 뭐 좀 너무 이렇게 조사가 잘 안 된 거 아니냐라는 어떤 우려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 선거를 앞둔 이제 박영선 후보 입장에서는 좀 더 강도 높은 네. 이 수사, 조사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데 이제 그런 방안으로 특검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검 가능하죠. 특검 가능한데 사실은 특검이란 거는 국회 차원에서 법을 만들고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원칙적으로는 그런 어떤 엄중한 조사, 수사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특히나 이제 지금 합수본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특검이 구성이 되면 거기에 필요한 자료들을 다 이제 협조를 하고 네. 같이 이제 수사를 병행하겠다. 뭐 그런 입장을 지금 세우고 있기 때문에 두 개가 다 상충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지금 제 입장에서는 사실 경찰이 이번에 어떤 수사를 한번 뭐 굉장히 열심히 해보겠다는 것인데 이 기회를 뭐 그렇게 시작도 지금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뭐 검찰이나 경찰이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맡겨두고 예. 결과를 보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정세균 총리 같은 경우도 총리 지휘하에 이거를 조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대권의 어떤 생각도 있고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본인의 어떤 정책 위상도 굉장히 연동이 돼 있어요.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잘못하면 마지막 마무리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총력을 기울일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지켜보는 그런 인내심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어떤 논쟁적 이슈보다 이번 LH 투기 의혹이 국민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느낌적으로 좀 사공이 좀 많다. 뭐 이런 생각도 그러니까 이제 들었습니다. 박영선 후보의 경우에 지금까지 여론조사를 보면 굉장히 앞서 있고 여유 있게 달리다가 이 LH 사태가 터지면서 여론조사 결과가 많이 불리해지고 뭔가 좀 야당 전체, 여권과 야당으로 보면 야당이 유리한 구도로 가는 마당에 아니 민심을 돌파하기 위해서라도 나는 LH 문제 하나 확실하게 하고 싶다는 취지에서 특검 이야기를 했는데 뜬금없는 이야기 저게. 첫째, 특검이라는 게 아니 뭐 수사를 해가지고 뭐 나름대로 권력형이라든지 뭔가 조금이라도 틈이 보여야 여야가 특별법을 만들지 피렘이 미안하지만 과장, 부장 선에서 몇 개, 수명 나온 걸 가지고 지금부터 특검하자고 한들 명분이 되느냐 하는 문제. 우스꽝스럽게도 아니 그 일반 검찰이 수사를 하는데 특별 검찰이 수사를 한다? 이거는 의욕은 앞서지만 비현실적이다. 예. 라고 보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당장 이제 마음이 급하니까 저게 내놓고 여당 김태년 원내대표도 여당 후보가 서울시장 후보가 하니 뭐 한번 해보겠다 해서 받아들였지만 지금 야당에서 받아줄지도 만무한 거고 그래서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니 그런데 그러면 이제 야당에서 지금 국정조사를 하잖아요. 예. 하자고 요구하잖아요. 그러면 사안이 이렇게 중대하지 않다면 네. 왜 국정조사를 이제 주장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저는 뭐 야당이 특검이든 야당이 주장하는 국정조사든 필요하면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뭔가 여당에서 뭔가를 얘기를 하면 또 야당이 다른 얘기를 하고 해가지고 오히려 더 혼선을 일으키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뭐 특별수사본부가 이제 만들어졌고 수사를 실질적으로 이제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지켜보는 것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그래서 생각합니다. 저는 일부 야당에서 의원들이 주장하는 그 국정조사도 좀 말이 안 되는 논리예요. 네. 국정조사를 뭘 할 겁니까? 국회에서 뭘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가 좀 나와서 빌미를 갖고 아니 파고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지. 지금 초기에 조사 당뇨인데 수사도 안 넘어가는데 국정조사 하자 서로 이렇게 막 선명성 경쟁하듯이 하는 것은 네. 좀 논리적으로 상식적이지 않다고 봐요. 이 초반에는 여권에서는 경찰 중심의 수사를 얘기했고
거기에 대해서 야권에서는 검찰 중심 그러면서 검찰과 그 검찰과 감사원이 그리고 국정조사까지 꺼내든 상황에서 여기서 특검을 또 꺼내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참 사공이 많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제 변창흠 장관의 거취에도 상당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뭐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된다는 목소리는 예전부터 있었고 사퇴만이 또 책임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교체를 경질을 할 걸로 봐요. 그런데 제가 자꾸 참 뭐 그렇습니다만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 이 부분을 안 짚을 수가 없는데 꼭 보면 상황을 따라간다고요. 뭔가 하면은 주동적이고 선제적으로 뭘 정치적 제스처를 결단을 못 내리는 것 같아요. 이 대목도 변 장관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미 국민들이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데 지금 대통령이나 이 핵심의 생각이 뭐냐면은 이사 대책을 그나마 추진할 수 있는 게 변 장관인데 변 장관을 경질하는 순간 자기들의 인사 실수와 정책 실패에 자인하는 꼴이 된다는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들 말씀에 장관이라는 게 원래 정치적으로 이렇게 활용하는 거예요. 책임을 지고 나가는 거고 정치적 결단의 표현으로서 장관을 자를 수도 있고 경질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넣어주면 안 된다. 그리고 네. 온 국민이 있다면 이 대목에서는 변 장관은 빨리 경질하는 게 맞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 민주당 안에서도 목소리를 더 강하게 내줘야 된다. 대통령은 말 못하지만 당 차원에서는 민심을 받아가지고. 근데 제가 관찰해 보면 지금 민주당 안에서 그러지를 못해요. 굉장히 경직된 분위기가 흐르는 것 같고 그래서 예. 여당 안에서 변 장관에 대한 그 거취에 대한 목소리를 내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어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여당의 입장과 이제 정부의 입장이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지금 변 장관이 취임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데 네. 경질하기 참 부담스러운데 문제는 여당의 입장에서는 또 선거를 치러야 되잖아요. 네. 특히나 이제 변 장관이 LH 공사 사장일 때 지금 여러 건의 어떤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사실 조직 관리 차원에서의 책임 규명이 책임 소재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정치적 책임과 행정적 책임이 둘 다 변 장관에게 지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누구에게 본인의 어떤 거취를 묻기보다는 기다리기보다는 본인 스스로가 좀 판단하는 것도 좀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치권은 또 어떻게 보고 있는지는 잠시 뒤에 저희가 여야 국토위 위원들 연결해서 또 한번 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궐선거랑 관련해서 앞서서 이제 박영선 후보의 특검 주장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나눴지만 이걸 이제 정치적으로 선거 쪽으로 생각을 했을 때 박영선 후보 입장에서는 서울시장 선거 지금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굉장히 내 스스로 불리해졌구나. 굉장히 좀 위기구나. 이런 것들이 하나의 발로로 특검 주장으로 이어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석들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좀 그런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위기 상황이 딱 이 LH의 상황이 되면서 약간 악화된 부분이 있는 건데 저는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는 좀 초심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선거가 어떻게 해서 시작했는지 그렇다고 보면 사실 뭐 박원순 전 시장의 문제로 사실 이 보선이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당에겐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초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반성하고 사과하고 뭔가 서울시에 대해서 변화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어떤 대안들을 제시하는 그런 성실함이 지금 필요한 것이고 네. 지금 야권이 사실은 굉장히 단일화하고 정치 공학적 접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또 여권에서도 같이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도 좀 차별화가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뭐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는 그리고 LH의 문제를 거론하기보다는 서울시에도 공사들이 꽤 있거든요. 거기에는 공적 어떤 정보를 갖고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것들이 없는지, 예. 즉 개혁의 어떤 공사 개혁, 서울시 공사 개혁의 어떤 비전, 뭐 이런 것 등을 좀 본인이 스스로가 먼저 좀 제시하는 것들이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필요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예. 지금의 이 상황은 저는 뭐 오세훈 후보가 사실 후보의 반전을 일으키면서 지금 후보가 됐잖아요.
국민의힘당에서 지금 야권이 상당히 이제 탄력을 받아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박영선 후보 입장에서는 이런 흐름을 좀 끊어주는 그런 어떤 단계 또는 뭐 행동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그럼 야권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서울시장 범야권 단일화 후보 선호도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오세훈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좀 팽팽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야말로 초접전 박빙이네요. 그러니까요. 예, 당장 다음 주면 이제 단일 후보가 확정이 되는데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두 후보 어떤 전략 좀 보여야 되겠습니까? 야, 저도 저 여론조사 보면서 단일화는 되겠는데 참 며칠 동안 굉장한 뭐랄까 신경전이랄까 신경전 수준을 넘어서 두 사람으로서 굉장한 뭐 삿바상으로 표현할까 어떻게 하든 굉장한 그런 전투가 누가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추세대로라면 네. 만약에 여기 앵커가 직접 다이렉트로 물으니까 지금 추세대로라면 저 질문 가지고는 오세훈 후보 쪽으로 가요. 왜 그러냐면은 예. 보십시오. 지금 이 모든 여론조사의 하나의 흐름이 삼자 대결로 가면 박영선 후보가 이긴다. 양자 대결 구도로 가도 처음에는 아주 초기에는 안철수 후보만이 박영선 후보를 이긴다. 근데 지금은 보십시오. 오세훈 후보도 이길 수 있네. 이래 됐단 말이에요. 그래 저래 되면은 안철수 후보 쪽을 지지하던 국민의힘 지지 성향 사람들이 우리 오세훈 후보도 하고도 갖고도 이길 수 있다면 이렇게 이동할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그리고 예. 이 선거가 조직적 그게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당 조직의 걸 무시를 못 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심각해질 단계다. 오히려 저게 단일화에 굉장히 힘들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자 19일로 정해졌고 17, 18일 날 여론조사 한다는 건 정해져 있지만 여론조사 문항 그리고 그 앞에 있을 토론회와 비전 이런 게 이렇게 구체적인 문제에서 굉장히 부딪힐 가능성이 오히려 높아졌다라고 봐요. 교수님 보시기에는 야권의 단일화, 이 삿바 싸움, 기싸움 속에서 현재까지 좀 비교적 순탄하게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막판에 어떻게 조정이 되느냐. 특히나 이제 오세훈 후보가 저는 유력하다고 보거든요. 탄력을 받고 항상 선거 과정 속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이 추세선이다. 그런데 상승세를 굉장히 가파르게 이어가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지금 뭐 지표가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오세훈 후보의 장점은 지금 뭐 여론조사를 하는데 이 전화를 받는 부분에서 상당히 이것도 비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관심이 없다 그러면 끊어버립니다. 네. 당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아. 그러니까 조직표의 어떤 이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꽤 있기 때문에 오세훈 후보의 어떤 상승세 분명히 있고 이런 상황인데 중요한 거는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후보가 안 될 경우에는 사실은 정치적인 어떤 무대에서 완전히 이제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도 맞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막바지에 어떤 선택을 할지 그 선택의 주체가 이제 불리한 안 대표가 됐을 때 굉장히 곤혹스러운 장면도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음 주 좀 야권의 단일화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이번 또 보궐선거를 보는 또 하나의 큰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관호 계명대 교수, 신성범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